자,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일단 시장에 대한 영향이 중개업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개업을 추월해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개업은 407건, 폐업은 440건, 즉 마이너스 33건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라는 4개의 기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중개보수가 좀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중개보수가 통상 거래 가격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개보수가 비싼 반면 중개보수가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폐업을 결정하시는 중개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폐업하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사장님?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이 강남 쪽에 그러니까 주택가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그 지금 사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난 곳은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네, 사고 팔고가 제한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소가 할 게 없어요. 뭐 건축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 갖고는 먹고 살기 되게 어렵고 임대 중개 갖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드니까 결국 살 길을 찾아서 폐업을 선택하는 어떤 중개사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리고 또 강남이 중개업소 숫자가 많잖아요. 네, 많은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보수가 크기는 하지만 워낙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경쟁 자체가. 네, 방배동 여기도 지금 부동산이 몇 개예요. 예, 그러게 세대수 대비 부동산 개수는 어. 이 정도 개수가 강북의 아파트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강북에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제 부동산들이 없어지면서 개수가 이제 적어도 먹고 살 만한 개수 수준으로 이것도 거의 시장인 것 같아요.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강남이 지금 개폐업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업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아파트 새로 생길 거니까 가야지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폐업하는 숫자가 시장이 힘들어지니까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알려주세요. 저도 좀. 뭐야? 네? 또 이례적인 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고 개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중개사들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1월, 12월 되면 개업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창업을 안 하신대. 요새. 저는 네. 이제 얼마 전에 네오비 TV에 네. 올려주신 거 봤죠. 아, 그랬어요? 예. 또 뭘 또 공인중개사 올라갔어요? 창업하면 지금 안 네. 된다고. 네. 조영준 대표님이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내용 끝까지 안 봤구나. 썸네일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일하기보다는 네. 창업하는 게 낫다. 이제 그거 어저께 올려주신 것도 살짝 그래요? 봤고, 이제 그 전에 거 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기에 되게 리스키한 그런 환경이.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창업해야 된다. 아니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강 소장님이 이렇게 네오비 TV를 봐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제목을 잘 시청 썼어. 시간이 제목을 잘 썼어. 올라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우리가 아직 구독자 수가 만 명을 안 명이 안 찍었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10,000명을 채워보고자 제가 자극적인 투입. 제목은 소장님이 훨씬 잘 쓰시죠. 아니야. 오케이 일단 네. 자, 사실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존에 중개업 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이 좋았을 때가 있으니까 안 좋았을 때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버티기를 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거나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할 텐데 일단은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5년 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지구로 이사를 하느냐, 이전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좀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5년 전에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막 얘기해도 되죠. 네, 동탄 쪽 이쪽 지역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전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관련해서 전국에서 또 중개하시는 분들이 몰려가시고 일이 많이 생길 지역들로 옮겨가는 중개업자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실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동탄이나 어떤 그 세종시에 오픈하셨던 분들보다 경험을 이미 해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그렇게 그런 개념은 가셨는데. 아니고 근데 저 아는 힘드니까. 저 아는 분도 용산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 일찍 넘어가신 분 계셨고 용산 업자들 중에 세종시 간 사람들 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디냐, 음.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술찮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벌써. 이제 대표님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확실히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겠네요. 뭐 네트워크는 만만치 않으시면서 뭐 아니요, 네. 저는 네. 그런 얘기까지는 그래서 잘하지 않아서. 일단 버티거나 네. 새로운 호재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한편으로는요 새로운 호재가 있는 곳으로 이전해 가시는 분들의 자리가 또 나오죠. 네, 장이 좋을 때는 권리금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권리금이 그렇지. 싸. 그럼 역발상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권리금이 싼 상가를 잘만 잡을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그럴 수도 있네. 권리금만으로 훨씬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막 너무 뜨거울 때 부동산 사는 건 꼭지를 상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부동산 중개업소도 장 막 좋을 근데 때 그거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이것도- 안 좋을 때 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다져놓으면 음, 물건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도 훨씬 더 부동산을 각인하고 얘네는 열심히 이렇게 하네.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많이 다 시장이 좋을 땐 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100 부동산 50개 중에 하나 생각도 안 나는데 안 좋을 때는 음, 뭐 열심히 하는 20개 중에 하나 또는 음. 10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더 눈도장 찍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다져놓은 게 시장 좋아지는 시점이 오면 또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적을 때 좋은 자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 투자랑 거의 똑같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도 결국 안 좋은 시절에 좋은 물건들 골라서 사서 좋은 시절에 파는 게 어떤 기본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권리금에 투자한다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보호가 있어서 예전처럼 임대인들의 횡포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들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장 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중개사 처벌을 강화해서 허위 매물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개정안이 지금 올라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뜨끈뜨끈합니다. 자, 일단 뭐 소비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매물은 나갔고 조건을 얘기해주면 다른 집을 구해주겠다. 그런데 왜 나간 매물이 아직까지 광고에 있냐? 결국 이런 식의 이야기들. 허위 매물이 온라인 광고의 46%나 된다. 즉 엄청나게 많은 허위 매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을 없애려면 중개사를 잡아서 때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모든 책임을
마치 공인중개사가 유발시키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억울해요 우리. 전형적인 남탓 논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나는 이게 사실 얘기는 맞아요. 음. 온라인 광고에 허위 과장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맞아요. 음. 물건 보러 갔는데 그 그렇죠. 물건은 없어. 맞아요. 없었던 물건이니까 네가 나한테 장난쳤네. 음. 안 그래도 나는 물건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이 물건 네. 볼 수도 있고 저 물건 볼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 맞추고 굉장히 비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물건이고 대체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분 상하죠. 그러니까 나쁘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음.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개업자의 책임이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실제로 보면 이게 다 자기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서 또는 가격을 알아봤는데 이 금액의 가격을 내놨었는데 그 금액에 팔기가 싫어졌어. 그러면 막상 보러 오는 상황에서도 네. 나 안 보여줄래요. 그 금액에 안 팔래요. 그러면 그렇죠. 물건이 나간 거예요. 또는 물건이 보류된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 거죠. 특히 상승장 같은 때는 이게 되게 촌각을 다투면서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매물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 금액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를 무슨 전속계약서를 써가지고 가격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통은 일반 중개 의뢰라고 하는 게 전화로 얼마 나가요? 예, 그럼 그 금액에 있으면 손님 보여주세요. 가격은 얼마요? 그러면 딱 얼마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 정도 전후 뭐 또는 그렇죠, 그렇죠. 얼마까지 시세대로 뭐 이런 식으로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래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도 쉽게 바뀌고 그리고 가격이 물건이 팔렸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그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물건도 예를 들어 20개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있고 10개 부동산에 그렇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놨는데 10개 부동산이 다 접수해서 물건 들고 있다가 계약금 가계약금 다른 쪽에서 들어왔어. 그럼 10개 20개 전화해서 다 팔렸어요. 돈 들어왔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죠. 너 가만 있지. 사장님 그럼 부동산들이 다시 전화해서 팔렸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러 예약해놨는데 보러 오는 중간에 또 돈 들어오면서 팔렸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 매물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중개업자가 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중개업자도 구상권 행사해. 당신이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실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게 재판으로 가거나 하면 네. 판사도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 허위 매물의 원인이 중개업자냐 이 건에서는 아니면 매물이 거래된 거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매도자냐 또는 그걸 갖다가 매수 의뢰자가 보러 오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매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다시 책임이냐 또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 끊겨 전화가 불통이 돼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통신사의 문제냐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 매물이라는 것을 없어지면 좋죠. 그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그 매물 광고를 하는 중개사를 어떻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탁상 공론 얘기 나오는 건데 일단은 세 가지 크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그럼 예를 들어 지금도 하고 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주소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또 매물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이렇게 되면 그 정보 즉 그 빅데이터죠. 그 빅데이터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쌓아가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에게 특혜 논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네. 몇 동 몇 호를 얼마에
전세를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중개업자가 그 해당 중개 매물 서비스에다 가가지고 몇 동 그렇죠. 몇 호 얼마 그리고 소유자 연락처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업체는 음. 누가 몇 동 몇 호를 갖고 있고 연락처는 얼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DB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영업 자체는 중개업자가 했지만 그렇죠. 그 DB는 우리는 네. 검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DB를 다 갖출 수 있고 사실 네. 이 중개업자 입장에서 겁나는 건 그거죠. 법이 풀리잖아. 네. 그러면 굳이 중개업자 필요 없지. 이미 DB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몇 동 몇 호 소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거 바로 직접 중개를 만약에 서비스가 해버리게 되면 그럼요. 중개업자는 할 일이 없어지지. 물론 이제 말도 안 개인정보 되는 거예요. 보호 이런 측면에서 그 네. 자료들을 어느 범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또 좀 따져봐야 돼. 거기 업체에서도 어느 시점 이후 파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예. 업체 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예. 일단 네이버부터 전면 조사를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잖아요. 과연 제 시각대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 네이버나 정확하게 이런 폐기되고 데는 있는가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대해서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는 네. 대행이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런 거 되게 그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네, 네. 네이버 가서 보니까 그렇죠. 일선의 가장 큰 책임은 네이버가 져야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네. 하위에 있는 지금 뭐 몇 개 그 광고 대행사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뭐 부동산 뱅크니 뭐 114니 이런 데들이 아마 그렇고 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뱅크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들고 있는 데는 그런 업체일 거란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 왜 이걸 가지고 공인중개사에게 처벌을 해야 되냐라는 제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주인 소유자 이 사람들의 말 바꾸기, 변심 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장을 떠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낚시질, 그 다음에 부녀의 담합,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왜 늘 의리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또 떠넘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웃겨. 그러면 직거래 매물 있잖아요. 예. 매물 올렸는데 네. 보고 전화했어. 근데 어. 아예 안 팔라고요. 그러면 허위 매물이야? 그렇죠. 허위 매물이죠. 허위 매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입증할 거냐는 거지. 그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보러 날짜 잡았는데 안 팔기로 어. 했어요. 하긴 그건 직접적으로 또 자기가 얘기할 거니까 집 보러 오는 단계에서 근데 보고 갔는데 말 바꿨으면 또 허위 매물이 아닌 거야. 아무튼 이게 되게 애매하다. 예, 오케이. 그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두 거 개 같아요. 아니야? 세 번째는 뭐야?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입증을 누가 할 거냐? 입증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뭐 정보방을 회사에서 할 거냐, 네. 아니면 국토부에서 할 거냐, 구청에서 할 거냐, 무슨 뭐 법원에서 판사가 입증할 거냐, 입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책임 소리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아침부터 근데 흥분하네 또. 공교롭게도 진짜. 이런 중개업 이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상승장의 어떤 후유증 같은 것 같아요. 집 보러 가는데 물건 없다 그러고 집 보러 가는데 물건 나갔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막 많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그 뒤후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중개업자 분들 중에 악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있어, 반성해야 있어. 돼. 그럼. 이게 그렇다니까 일부러 소위 말하는 가라매물 올려가지고 전화 매수자 받으려고 아예 딱 대놓고 그런 식으로 중개업소 작업하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있죠. 예. 네. 반성해 없지 그런 않죠. 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가 이런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 돈 벌자고 그렇죠. 반성해야 돼.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속중개제도 의무화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이거를. 네. 그러면 허위 매물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전속중개 제도를 의무화한다는 얘기는 네. 그거는 네. 왜 또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유리한 사람 생기고 불리한 사람 그거야말로 저는 시장 파괴할 거라고 봅니다. 말도 안 돼.
전속 왜 어려운데? 중개하면 전속 중개제도 유지하면 뭘로 하겠어요? 내가 볼 뭘로? 때는 수수료 쳐내면서 전속 중개 받아내는 중개업자들 나옵니다. 어. 저희한테는 주시면 수수료 무조건 빵원이니까 음. 전속 중개 저희 주세요라는 식으로 아마 접근하면서 중개업자분들 자기 목 쪼을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그렇군요. 돼. 예, 그러면은 사실 말이 되는데. 아이 되는데. 시장 사람들의 어.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 진짜? 시장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 꼭 그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니까. 안 돼.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네. 뭐 전속을 일단 받자라는 수수료 빵원. 그리고 자기가 놓고 그냥 파는 거야. 상승장에서 무조건 팔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중개보수가 매수인에게 100% 전가가 되죠. 네. 살려고 한 사람한테 나만 물건 쪽에서 먹고 안 살면 나오고. 되니까 매수인한테도 중개 수수료를 비싸게 안 받아도 나만 거래를 많이 하면 그 중개업자 먹고 살지. 나머지 시장은 다 망가지는 거고. 아니라니까 물건을 꼭 쥐고 있으면 안 그런다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결국은 확인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말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 바꾸는 사람들이 말을 바꾸지 않게끔 못하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죠, 뭐 서로. 네. 저는 이게 큰 틀에서 변화를 맞는 시점이 요번 텀 지나고 나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개업계가 큰 틀의 그러니까 변화가 중개의 이루어질 어떤 것 같다. 방식 자체가 큰 틀에서 지금 뭐 4차 산업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그 강남에 무슨 땡땡닷컴 뭐 이런 데 네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오히려 중개업자가 매물을 개인한테 안 받고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받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매물을 그 회사 쪽에 뭐 회비를 내고 들어가면 그 사무실의 임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고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중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매물을 수집해주는 서비스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사실 저는 이 중개업이 이 좀 되게 많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네. 매도자 한 명을 접촉하기 위해서 임대인 한 명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 동네 부동산이 100개면 100개가 연락을 해요. 그렇죠. 100번의 휴대폰 사용료가 나와요. 망 사용료가 나와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네. 그 몇 배가 되는 전화 통화들을 하잖아요. 사실 사실 그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네. 100개의 부동산이 중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100번 통화하면서 물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전통적인 주먹구식인 방식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틀에서 정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서비스들이라든가 네.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분들도 중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태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새로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네. 모델 그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지. 사실 허위 매물 광고에서 뭐 자격정지, 업무정지, 뭐 개설 등록 취소의 과태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불쾌함만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네.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다양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소장님이랑 이런 얘기하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의견이 일치를 안 하잖아. 자, 각자의 생각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해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